해방의 혼돈 속에서 시작되는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조선 땅은 해방의 환희로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곧 새로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했고 각기 다른 이념과 체제를 심으려는 열강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헌영. 그는 일제강점기 내내 지하에서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투쟁을 이어온 인물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조선 공산당을 이끌며 수많은 고문과 투옥을 견뎌낸 그는 해방된 조국에서 자신이 꿈꾸던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할 기회를 맞이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역사는 그에게 가혹했습니다. 박헌영이 선택한 길은 수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졌고 그 시작점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를 이긴 역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박헌영의 조선정 판사 위조 집회 사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돈이 필요했던 박헌영. 해방 직후 박헌영이 재건한 조선공산당은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전국 각지의 조직을 만들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기관지를 발행하고 당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국가 건설에 참여하는 정당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활동에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 운영, 수시로 벌어지는 대중 집회, 선전물 제작, 당원들의 활동비 등 돈 들어갈 곳은 끝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합법적인 자금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당비 수입만으로는 이 거대한 조직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위조 집회를 찍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말입니다. 그들이 눈독을 들인 곳은 일제시대에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조선정 판사였어요.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선택이었습니다. 일제의 화폐를 찍던 그 기계로 이제는 해방된 조선에서 유통되는 돈을 위조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혁명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해방 직후의 혼란기임을 이용한 것이죠. 위조 집회가 워낙 많이 돌아다니던 시기라 조금 더 찍어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명분이 있었죠. 계급혁명이라는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부르주아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것쯤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조선 공산당원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거든요. 소련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고 전국적으로 조직이 뻗어나가고 있었으며 대중들도 막연하게나마 공산주의에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군부대 하나 없는 것쯤이야 문제없다. 는 식의 오만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범죄는 언제나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조선 정판사에서 찍어낸 위조 집회가 워낙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되면서 경제가 흔들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찍어냈길래 경제까지 흔들렸을까요?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짜 지폐를 찍는 데 사용된 징크판, 즉 인쇄원판이 발각되었어요. 꼬리가 잡힌 거죠. 수사망이 좁혀들면서 주범들이 줄줄이 붙잡혔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조선공산당원이었습니다.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정치적 스캔들로 비화되었습니다. 아직 정부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이름도 불확실한 신생국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AP통신까지 취재하러 올 정도였으니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된 것입니다. 사건의 실상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반응도 격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공산당에 대해 막연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제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 세력의 하나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정당 정도로 생각했었으니까요. 우리 민족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공산당들이었어요.
그러나 위조 지폐 사건은 단숨에 이런 환상을 깨뜨렸죠. 아, 공산당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독립운동이나 민중을 위한다는 명분은 거칠해일 뿐 실제로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이구나. 국민들은 충격과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온갖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폭력으로 상황을 뒤집으려고까지 했었죠.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조선 공산당을 지켜보던 미군정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정치 세력 중 하나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 활동을 묵인했었지만 위조 지폐 사건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미군정은 본격적으로 조선 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9월 마침내 박헌영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고 20년 넘게 지하 활동과 투옥을 반복하며 살아온 박헌영에게 해방된 조국에서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대중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위조 지폐 사건으로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박헌영은 더 이상 남한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죠.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월북이었습니다. 박헌영의 월북 과정도 드라마틱했습니다. 박헌영은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시체로 위장해 관 속에 누워서 피해갔습니다. 자장내 차량에 실려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조선 공산당을 이끌며 남한 정치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이렇게 초라하게 북으로 도주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박헌영은 몰랐을 것이에요. 북한으로 간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큰 비극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박헌영이 북한으로 건너가면서 북한의 최고 존엄 김일성과의 본격적인 갈등과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력을 비교하면 흥미로워요. 박헌영은 1900년생으로 경성고등보통학교를 나온 엘리트였고 20년이 넘도록 조선의 공산당 조직을 총지휘해온 베테랑이었죠. 반면 김일성은 1912년생으로 박헌영보다 12살이나 어렸습니다. 항일 빨치산 활동 경력은 있었지만 공산당 조직 운영 경험이나 이론적 깊이에서는 박헌영에 비할 바가 아니었거든요. 박헌영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군의 힘을 빌려 북한 권력을 장악한 김일성은 한마디로 듣보잡이었었는데 경력도 나이도 경험도 자신이 위인데 단지 소련군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의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경력이나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죠. 중요한 것은 권력이었고 김일성은 이미 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946년 7월에 찾아왔습니다. 소련의 최고 지도자 스탈린이 박헌영과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불렀습니다. 남북한 정세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였죠. 스탈린은 김일성에게는 소련 군정의 지원을 받아 북조선에서 소비에트식 정책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투쟁하라. 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반면 박헌영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분투하는 그대의 혁명 투쟁을 높이 평가한다. 는 추상적인 격려만 했어요. 이 장면을 지켜본 공산당원들은 소련의 의중을 읽었습니다. 아, 소련은 김일성 쪽으로 기울었구나. 명확한 신호였죠. 그전까지는 서울의 조선 공산당이 한반도의 유일한 공산당이고 평양은 그 지부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북한에는 김일성의 북조선 노동당이, 남한에는 박헌영의 남조선 노동당이 생겨 두 개의 공산당이 병존하게 된 것이죠. 박헌영은 가뜩이나 초조한 상황이었고 위조 지폐 사건으로 본거지를 버리고 북한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했던 김일성의 수하로 들어가는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 예상되죠. 궁지에 몰린 사람은 무리수를 두게 마련입니다. 박헌영이 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이른바 신전술, 즉 폭력투쟁이었어요. 원래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혁명을 위해 폭력 사용이 정당화되어 있었습니다. 부르주아 국가 권력을 전복하기 위해서는 무장 봉기가 필요하다는 논리였죠.
박헌영은 이 교리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잔혹하게 실행했죠. 그 첫 번째로 대구의 비극입니다. 박헌영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원들이 처음 일으킨 대형 사건이 1946년 10월의 대구 10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그 참상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폭도로 변한 시위대가 대구와 경북 지역을 휩쓸면서 엄청난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대구에서 경찰관 38명이 살해되었고 경북 18개 군에서는 경찰관 8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도 97명에 달했어요. 그들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예천 군수는 도끼와 죽창으로 난도질당해 죽었고 어떤 경찰 간부는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중을 위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말로만 들어도 너무 처참합니다. 두 번째 비극은 많이 알려진 제주 4.3 사건입니다. 박헌영의 지령으로 일어난 두 번째 대규모 폭동이 1948년 제주 4.3 사건이었죠. 1948년 5월 남한에서만 단독 총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박헌영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권력을 영원히 잃게 되는 위기였어요. 그래서 반독재 반단선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것이 제주 4.3 사건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명확히 말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 하지만 밝혀졌나요? 이 사건은 무려 9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폭력 투쟁과 진압 과정에서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되었고 섬 전체가 피로 물든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무장 폭동과 그에 대한 과잉 진압이 맞물리면서 무고한 양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 번째 비극은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일어난 대형 사건이 1948년 10월의 여수 순천 사건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여수 14연대에 침투해 있던 남로당원들이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여수와 순천은 물론이고 보성, 벌교, 광양, 구례, 곡성까지 남로당원들의 폭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폭력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까지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2,600명이 넘었습니다. 중상 경상자가 1,600명, 행방불명자가 4,300여 명. 전쟁이나 다름없는 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박헌영. 이 죄가 그냥 없어질까요? 월북한 뒤 남한에 가장 가까운 곳인 해주에 머물면서 폭동을 지령했던 박헌영. 그는 대한민국의 탄생을 가로막고 신생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공산혁명이라는 명분 아래 수만 명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시킨 박헌영. 그에게 인간의 생명은 혁명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일까? 위조 집회 사건에서 시작된 그의 몰락은 폭력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대구에서, 제주에서, 여수와 순천에서 흘린 수만 명의 피는 결코 혁명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혁명은 무슨 얼어 죽을 혁명입니까? 희생된 분들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네요. 역설적이게도 박헌영의 폭력 투쟁은 남한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만 키웠습니다. 국민들은 공산당이 얼마나 위험한 집단인지, 그들의 이른바 혁명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인지 똑똑히 목격했죠. 박헌영이 원했던 공산주의 혁명은 오히려 그 스스로의 폭력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비극이었어요. 6.25 전쟁 과정에서 김일성과의 권력 투쟁, 그리고 결국 맞이하게 되는 처형이라는 최후. 박헌영과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일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뼈아픈 한 장면이며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고 아무리 숭고한 이념이라 해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범죄와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숭고하지 않고 위조 집회 제작, 무고한 양민 학살, 이 모든 것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 권력욕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헌영은 김일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자 수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폭력투쟁을 선택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셋째, 대중을 속일 수는 있어도 진실까지 감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조 집회 사건은 공산당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죠. 그들이 내세우던 민중을 위한다는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실제로는 권력과 자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집단임을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박헌영 같은 인물들의 광기 어린 폭력을 이겨내고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이룩한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박헌영과 조선정 판사 위조 집회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된 비극적 폭력투쟁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엔 박헌영의 말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